이게 아닌가? 2022년 11월 11일 일본에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작 스즈메 문단속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상에 이 작품의 스포일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껏 나와봐야 홍보물 예고편에 나온 정도겠죠. 다만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이야기만 조금 할게요. 저도 이 영상을 만든 시점에선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예고편의 내용과 공개된 시놉시스의 내용을 보면 이 작품은 신카이 감독의 목적이 돈인지 아니면 작품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경계를 정확히 보여준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게 논쟁이 되는 건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아마 이 사람의 처음 행보와 지금 행보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지금도 또다시 논쟁이 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신카이 감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일본 영화계의 구조 그리고 신카이 감독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에는 제작위원회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90년대 초 일본의 거대 출판 메이커 가도카와 그룹이 만든 제도로 쉽게 말하면 여러 회사를 모아 출자금을 분산시킨 후 작품이 성공하면 그 투자금을 분배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거품 경제 붕괴 이후로 커진 투자 실패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투자자는 손해볼 일이 줄었으며 제작사는 자금 걱정 없이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노 리스크, 로우 리턴 작품을 기획하고 만드는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입은 겨우 10%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대박을 쳐도 제작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지요. 또한 제작위원회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수단을 취하는데요. 작품의 전개를 무시하는가 하면 작품과는 전혀 관계없는 광고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선을 넘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가도카와는 게모노 프렌즈를 만든 타츠키 감독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각본 인세를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정도로 제작위원회의 파워는 막강하죠. 일본 영화계 제작위원회는 모든 부담을 지는 대신 강력한 힘으로 스태프들의 자율권을 빼앗고 성공하더라도 스태프들에게는 일절 보상이 없는 불변의 갑질이 되었지요. 그리고 일본의 크리에이터가 제작위원 없이 작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얽매일 수밖에 없죠. 일본 영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에서는 300만엔을 들여 30억 엔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보수는 30만엔, 출연자들은 계약대로 노기런티가 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투자자가 모든 걸 독식하고 만든 사람은 아무리 잘해봤자 보상받지 못하는 제도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에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여기서 만화는 약간 사정이 다른데요. 만화의 경우에는 혼자서 그린 다음에 1인 출판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다른 것들은 자본이 없으면 제작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죠. 즉, 일본 서브컬처의 진짜 문제점은 창작을 할 수 있는 자본, 그리고 팔 수 있는 유통을 소수가 독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크리에이터에겐 불리한지라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지요. 일본 영화의 마지막 거장이라 불리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프랑스, 한국 등에서 투자를 받아 영화를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카이 감독도 마찬가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자신이 모르는 재능을 찾으려면 멀리 갈 것 없이 부모님이 잘 하시는 일에서 찾는 게 빠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건설사의 장남이며 건설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방법을 주로 쓰지요. 그래서 그런지 그가 작품을 만드는 방식은 건설사의 업무 방식과 많이 비슷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가 처한 특별한 상황 때문이죠. 그는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전용 스튜디오 코믹스 웨이브를 갖고 있는데 코믹스 웨이브는 그의 전 직장 미노리의 모회사인 일본 굴지 유통그룹 이토츠 상사의 사내벤처로 1998년 사내벤처로 시작한 이 회사는 2004년작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에 흥행을 기점으로 2007년 독립법인이 됩니다. 참고로 이때 소프트웨어 사업부도 같이 독립되는데 신카이 감독이 오프닝을 만든 에로그 제작사 미노리가 바로 그것이죠. 신카이 감독의 공식 직함은 제작부장이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이토츠지만 다른 영화들이 죄다 망하는 가운데 신카이 감독의 작품만 성공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이 회사는 신카이 감독의 전용 제작사이자 신카이 감독이 경영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 그는 수익만 낼 수 있으면 무엇을 해도 터치받지 않는 독특한 입장에 있지요. 반면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건설사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도입, 하나의 작품을 기획하면 코믹스 웨이브 내에서 그 작품만을 위한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그 회사의 대표가 되어
투자금을 유치합니다. 즉 제작위원회를 감독이 스스로 만든 것이죠. 이 제작위원회는 영업의 주체가 됩니다. 신카이 감독의 작품에는 수많은 PPL이 나오는데요. 감독은 직접 작품의 내용, PPL의 도입 방식, ROAS를 바탕으로 영업을 합니다. 그 작품엔 유난히 일본의 아름다운 풍광이 많이 나오는데 관광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도 영업의 대상이죠. 건설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건축물의 가치평가에 맞는 자금을 대출받아 건설 자금으로 쓰고 분양 제도에 맞는 입주자들의 분양 대금으로 이를 상환하죠. 다만 애니메이션은 가치평가가 상당히 힘든 물건이라 감독의 전작이 얼마나 흥행했으며 스크린 개수는 몇 개로 잡았는가, 그리고 과거 작품의 광고 효과에 따라 투자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감독은 PPL 비용, 관람객들의 관람료, 미디어 판매 대금에서 투자금을 상환하고 남은 자금을 수익 및 인센티브로 지급하죠. 작품 설계 초기 단계부터 수익성이 철저히 고려되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간섭은 일체 차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카이 감독은 제작위원회를 직접 구성, 통제하여 투자자의 간섭을 차단하고 작품에 대한 통제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가급적 제작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작 인력의 배분과 스케줄도 철저히 통제하며 다음 작품을 위한 투자금도 확보합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결과가 회사의 존립은 물론 다음 작품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에게 오시마무르처럼 원작자와 스폰서를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한다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팔릴만한 캐릭터를 만들어 사람을 끌어모아야 하고 작중에는 온갖 PPL이 넘쳐나야 하죠. 그러니 작품이 상업성을 강하게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주의 성향이 강한 호소다 마모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갖지 못했기에 그런 식으로 연출한다 라며 애둘러 비난했지요. 다만 제 관점은 살짝 다릅니다. 저는 오시마모루, 호소다 마모루처럼 원작자와 스폰서를 무시한 작가주의 작품보다는 스폰서와 작품 모두를 존중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고객이듯 스폰서도 고객이니까요. 그리고 신카이 감독이 상업성에 찌들었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선 부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년 작품 날씨아이에서 성인 퇴폐업소의 구인 플랫폼 바닐라의 광고가 나오자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에 이건 선 넘은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물론 정식 투자자인 만큼 돈을 위해 넣은 건 맞겠지만 작품의 메시지를 잘 생각해보면 돈만을 노린 건 아닐 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즉 돈도 목적이냐 아니면 돈만 목적이냐의 차이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작중에서 희나는 부모를 잃고 생계를 이어나가는 처지이며 학생증도 없어 나이를 속여가며 알바를 구할 수밖에 없으니 특별한 능력이 없는 한 그녀의 종착점은 결국 이런 곳이니까요. 실제로 작중에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으니 이 광고는 작품의 메시지를 위한 장치로도 사용된 겁니다. 신카이 감독의 작품에서 PPL의 비중이 높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작품의 메시지를 망가뜨릴 정도는 아닙니다. 스폰서의 간섭은 철저히 통제하고 작품을 살리는데 PPL을 사용하죠. 그러니 너의 이름을 해서 타키와 미츠하가 2시간 내내 물만 마시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는 변칙적이지만 여러 스태프들의 밥줄이 달린 회사의 대표이며 다음 작품에 예산을 많이 쓰기 위해선 어떻게든 작품을 흥행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그의 작품은 상업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투덜대긴 하지만 건프라 스폰서의 말은 다 들어주는 토미노 감독, 그리고 어떻게든 흑잘 내는 신카이 감독이 더 좋다고 봐요. 남의 돈을 쓴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는 마냥 상업성만 추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의 작품을 잘 뜯어보면 완성도 면에선 호불호가 갈릴지 몰라도 작품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2016년에 개봉한 너의 이름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라 여러 차례 봤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살짝 다릅니다만 처음 봤을 때는 초기작과 너무 다른 그의 작품에 적잖이 당황했지요. 그리고 이후 공개된 날씨의 아이는 어찌 보면 너의 이름은의 자가복제를 할 수도 있으니 이 사람이 초창기의 작가주의를 버렸다고 생각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더군요. 코믹스 웨이브는 2016년 너의 이름은의 초대형 히트로 인해 거대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자연히 모회사의 기대 수익은 한참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자신만의 제작소를 지키기 위해 신카이 감독은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도 제작위원회 마수에 집어 삼켜질 테니까요.
그래서 그의 작품은 대중성을 위해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누가 봐도 끌리는 형태로 변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다만 저는 그의 행보의 변화는 창작자에서 경영자가 되어서 나온 것일 뿐, 그는 여전히 작가주의를 버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업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작품에 도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는 냄새나는 것에 뚜껑을 덮는다 라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현재 안정을 위해서 나쁜 추문을 감춘다는 것이죠. 그런 이슈 중엔 사회 문제만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도 있죠.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굳이 꺼내지 않는 이유도, 방사능이 유출되자 원산지 표시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이유도 뚜껑을 덮어서 안 보이면 자연이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이 공개되었을 때 공식 트위터에는 실제 지진 속보에 경보음이 나오니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한국 사람들도 아픔을 공감했기에 성금을 보냈지만 일본 사람의 충격은 훨씬 더했습니다. 지진이 일상화된 일본 사람들조차 재해 현장을 보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상흔이 남았을 정도로 일본 사회에는 가장 큰 트라우마죠. 그래서인지 일본에선 작품을 관람하다 지진 경보음이 나오는 장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눈물을 터뜨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신카이 감독이 정말 상업주의만을 추구한다면 이런 화제는 피하는 게 정답입니다. 미츠하와 타키의 신혼 일기 같은 작품을 찍어내서 알콩달콩한 러브스토리만 만드는 게 훨씬 쉬운 일이죠. 하지만 그는 굳이 뚜껑을 열어 거대한 자연재해를 무대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관객이 떨어질 위험을 감수하고 말이죠. 그의 최근 작품들은 재난 트릴러지라 부릅니다. 너의 이름은 재난으로 인한 충격을 이겨내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 날씨의 아이는 이 과정에서 상처받고 상처 입히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스즈메의 문단속은 재난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죠. 지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는 이를 돌아보지 않음으로써 뚜껑을 덮음으로써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요. 하지만 신카이 감독은 이 작품을 만들어서 진정으로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선 비극에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문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지 평을 보면 상업적인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메시지의 비중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가 작가로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진심이란 것이죠. 그러니 제 평가를 덧붙이자면 그는 상업성보다는 메시지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진짜 작가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